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에 접어든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아들, 딸 둘 낳고 기르면서 이날 이때까지 이만큼 나이를 먹었네요. 작년에는 딸아이 시집 보내고 올해는 막내인 아들 녀석 혼담이 오가서 이제 제 가정 꾸릴 만큼 자식들 다 장성시켰다는 생각에 뿌듯하게도 제 곁을 떠나갈 아이들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동시에 듭니다. 귀한 자식 키워 사위나 며느리 맡는 엄마라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내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 평생 행복하게 백년해로하기만을 바라는 게 어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부모이니 저라고 다를 바 없는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이 귀하고 귀한 것이 내 새끼인데 행여나 못된 사람 만날까 내 새끼들에 비할 수 없는 못난 사람 만나 고생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람이 각자 제 새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 그런 경계심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불어 색안경 끼고 나쁘게 대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말입니다. 역시 제 아들 녀석이 마음 고운 색시 만나 착한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참한 아가씨이기만을 바랐던 예비 며느리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으면서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더라고요. 너, 내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 좋은 척하면서 순진한 아이 꼬드겨 놓고 속으로는 사람 계산하고 재가면서 이따위로 대하고 있었니? 내 아들을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봤으면 이렇게 사람을 속여 먹으려 들여? 아직 젊은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는.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세요. 제발 고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더 들을 것도 없다. 너 같은 속물한테 내 귀한 새끼 못 보낸다. 그러니 너도 헛물 그만 켜고 정신 차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어디 흔한 막장 드라마 대사처럼 들리실 겁니다. 저도 제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저 내 아들이 엄한 사람에게 당한 일 없도록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서 갔던 건데 이런 일까지 겪게 되리라고 저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사람 겉만 봐서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일이 대할 수나 있나 싶어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 풀어내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정말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만 제가 겪은 일들 소상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식이 둘이에요. 큰애가 딸아이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두 아이 나이 터울이 4살 차이입니다. 두 녀석 다 자라면서 큰 사고 친 적 없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 본분 다하고 커서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들 성실하게 하며 제 앞가림하고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자식들입니다. 요새 워낙 취업도 쉽지 않고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 아닙니까? 무탈하게 큰일 없이 자기 자리 지키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가정에 수십 하나씩은 안고 산다고 하지만 자잘한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크게 염려하거나 마음고생해 본 적은 없었으니 부모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두 녀석 다 성격이 참 순한 편이었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어요. 그래도 고만고만한 아이들 둘 키우면 남매 간에 서로 투닥거리거나 큰 소리가 나는 일도 덜어 있다고 하는데 누나인 딸아이도 제 동생을 예뻐하는 편이었고 아들 녀석도 어릴 적부터 제 누나 꽁무니를 졸래졸래 쫓아다니며 잘 따랐고요. 적지도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 차이의 두 녀석이 서로 손 붙잡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면 그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가면서 그래도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려면 어느 정도 할 말을 할 줄 알고 강단도 있어야 하는데 두 녀석 모두 너무 순진한 것만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착하게 자라준 건 부모로서 고마워해야 할 일이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 바라지 말고 지금에 만족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좋은 대학 진학해 20살 예쁜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엄마로서 어느 놈이 내 고운 새끼 채워갔나 싶어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같은 과의 저희 집안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착한 남학생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죠. 딸아이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아직은 풋풋한 나이에 서로 속굿장난하듯 사이좋게 연애하는 아이들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군요. 솔직히 부모로서 내 아이가 만나는 아이의 가정 환경이라는 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느냐, 그 부모가 얼마나 명망이 있느냐, 그런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적어도 내 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뭐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자식도 훌륭하리란 법은 없고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을 겪으며 자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자식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사랑 많은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사랑받고 자라서 그 자신 역시 제 아이에게 제대로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싶었어요. 저희 부부도 사이가 원만한 편이거든요. 물론 부부라는 게 살면서 아예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라고 자잘하게 다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서로 큰소리 내지 말자고 첫 딸아이 가졌을 때부터 남편과 손 꽉 붙잡고 아주 단단히 약속을 해두었어요. 부모 입장에서야 싸우고 서로 풀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부부끼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들끼리 잘 푼다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 자식들이 매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자식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워놓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자기들끼리만 감정을 해소하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싸우지 않기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이 있다 보니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남편도 그 약속만큼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남편에게 참 고맙고요. 어찌되었든 저희 부부의 생각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짝이 될 사람들의 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겪은 부모의 불화라는 게 아무리 극복하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왕이면 구김살 없이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딸아이의 첫 남자친구가 딱 그랬어요. 그 나이 때 남자아이들은 쑥스럽다는 핑계로 감정 표현에 소홀하거나 혹은 또래 친구들에게 휩쓸려 작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말을 험하게 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처음 생긴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여러 번 초대해서 식사 자리도 가지는 등 교류를 해오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참 예뻐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끼리 경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소 속물 같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가진 게 많거나 혹은 처지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벌급의 부잣집에 아이를 보내는 건 허무맹랑한 허영심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 키우면서 해준 것만큼은 누리고 살 수 있는 상대를 만났으면 싶었어요.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상대 쪽에서 가진 게 너무 없으면 괜히 자격지심에 내 아이들 마음고생 시킬까 하는 노파심이 없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저희 집안과 비슷한 점이 많은 집안의 자제와 딸아이가 오랫동안 잘 만나는 것이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대학 졸업할 무렵 딸아이는 취업 문제로 상대는 제대 후 복학해 학교에 적응하며 서서히 멀어져 결국 헤어지게 됐을 때에는
저희 부부도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물론 당사자인 딸아이 앞에서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말입니다. 반면 아들 녀석은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여자친구도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부모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그 집 아빠가 아이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저희 아이가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가여운 마음에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들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렇게 불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니 솔직히 두 팔 벌려 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상처가 많을 그 여자아이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가 헤어졌을 땐 솔직히 안도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내가 참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싶기도 했죠. 우리 아이들과 엮이는 일이 없이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저 안쓰럽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부터 들었을 텐데 우리 아이와 엮인다 생각하니 이렇게 꺼리는 마음이 드는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그 아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가슴 아파하게 될까 그것도 걱정스러웠고요. 변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제 그릇이 크지 못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죠. 이왕이면 내 아이들이 배우자 될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일이 없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대학에 가서 만난 여자친구는 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저 우리랑 비슷한 사람 만나 무난하게 연애하다 마음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장가갔으면 싶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딘가 결핍된 아이만 만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저게 저 녀석 취향인가 싶은 마음에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첫사랑과 그래도 제법 길게 진득하게 연애했던 제 누나와는 다르게 연애 기간이 1년이 넘기는 일이 드문 아들 녀석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은 젊고 진짜 제짝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저러다 저 녀석이 장가갈 때 돼서 얼토당토 않는 상대를 데려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형우 말이야. 저러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는 건 아니겠지? 아유, 설마. 지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그러게야 하겠어. 그리고 뭐 그렇다 한들 저들끼리 좋다고 하는데 억지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제 놈도 다 컸는데 부모 말을 들어먹겠어? 그렇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만 괜찮으면 반대하고 나설 일은 아니기는 한데. 아휴, 그래도 이왕이면 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야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있겠소. 근데 부모라는 게 결국 키울 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새끼들 하는 거 너무 참견하지 말고 지켜봐주는 게 일이니까. 남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 부부 마음에 차는 짝을 만나줬으면 하는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상대에게 정말 기함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딸아이 취업 이후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같은 계열사 직원이었어요. 저희 딸아이는 졸업 후에 대기업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었고 상대 남자는 그 자회사 직원이었으니 객관적으로 스펙이나 연봉 등을 고려하면 조건은 저희 아이가 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아이가 그런 거 따져가며 사람 판단하지 않은 편이었으니 객관적인 조건은 조금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저희 딸아이가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20대 중반 겨우 넘어섰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 이야기부터 대뜸 꺼냈다는 소리에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저희 아이도 당시 결혼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니 찬찬히 두고 지켜보면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대방과 잘 만나는 줄 알았는데 딸아이가 돌연 헤어졌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몰랐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지를 딸아이 입으로 직접 들으면서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우리 집에 바라는 게 많아서 나를 만났던 거더라고. 관심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환심 사보겠다며 지갑 여는 것도 주저하지 않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나한테 뭐라도 하나 쓰는 거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만나면서 나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 그러면서도 자꾸 결혼 얘기 꺼내고 그러다 우리 지금 사는 이 집 부동산 시세 알아보고 다닌 걸 나한테 그만 딱 걸린 거지. 뭐?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하도 그동안 미심쩍은 정황이 많아서 추궁을 하니까 제 성질 못 이기고 도리어 자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진짜 잘못 걸렸다 싶더라고. 가정 형편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 좀 있는 처갓집 덕분에 팔자 고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진짜 몰랐어. 내가 나 혼자면 몰라도 내 부모까지 지갑 취급하는 사람을 뭐가 아쉬워서 계속 만나?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그래서 그만뒀어. 딸아이가 담담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제 주변 사람에게 한번 마음 열면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아까운 줄 모르고 퍼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격은 큰 녀석이나 작은 녀석이나 똑 닮아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쓴 상대가 뒤에서 저렇게 속물적인 계산을 해가며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한 걸 알았을 때 우리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생각하니 그 상대가 너무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눈앞에 있으면 내 귀한 새끼 마음에 생채기 낸 놈에게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부모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게 가슴으로는 용납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제 새끼들 다 키워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런 엄마 마음은 쉽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딸아이를 직접적으로 겪은 부분이 있다 보니 노파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딸아이보다 더 큰 걱정은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는 아들인 형우보다는 조심성도 더 있는 편이고 그 몹쓸 놈만 아니면 만나는 사람으로 부모를 그렇게까지 걱정시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여자친구라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가씨는 애석하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형편이 안 좋은 여자친구 대학 등록금 벌어주겠다며 저희 부부 몰래 방학 때 노가다 일까지 뛰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화가 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녀석도 아직 대학생 때일 때였어요. 물론 사랑하면 제 한 몸 부서져도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 어떻게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해볼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랑의 열정 한번 겪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일일 테니 아마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을 겪었더라 하고 전해 듣는 사연이었더라면 그저 그 남자애가 여자애를 참 좋아하나 보네 하고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연의 주인공이 내 아들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못해 속이 쓰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렇게 자기가 퍼줘야 하는 상대방만 골라서 만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게 저 녀석 취향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이 될 정도였으니 여러분, 엄마로서 제가 이렇게 복장 터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그 역경 잘 겪어내고 둘이 진득하니 오래 만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퍼져놓고 나서 정작 그 연애가 오래가지도 못한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녀석이 누군가에게 관심이 간다고 말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먼저 겁부터 덜컥 났어요. 또 웃긴 게 이렇게 만나는 아이 문제로 부모를 조바심나게 하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 생길 때마다 감출 생각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은근슬쩍 제 누나가 눈치를 줄 지경이었어요. 다른 부분으로는 크면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놈이 왜 만나는 여자마다 매번 이 모양일까 싶어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녀석이 데려올 상대방이 대체 어떤 사람일지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거기다
조심성이 많은 딸아이까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제 누나보다 훨씬 조심성이 덜한 아들 녀석은 누구를 제 짝으로 데려올지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이런 것은 아들과 딸의 차이이기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날 때 여자들이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직은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들 녀석이 조심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였겠죠. 부디 녀석이 여러분의 연애 경험으로 제 배우자를 저희에게 소개시킬 때만큼은 현실 파악도 좀 하고 사람 보는 눈도 좀 더 생기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한번 시련을 겪고 난 뒤로는 좋은 사람 찾아 제짝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희 역시 만난 적이 있었던 대학 시절 만났던 첫사랑과 다시 재회하게 된 거죠. 딸아이 괜히 속상할까봐 저희 부부도 불어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 그 속물 같은 놈에게 속아 당했던 딸아이를 떠올릴수록 딸아이 첫 남자친구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에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연은 돌고 돌아도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녀석은 좋은 배필 만나 제짝 이루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니 부모로서도 큰 숙제 하나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 녀석 하나인데 제 누나 같은 짝 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아들 녀석이 만난 상대들 때문인지 그래도 저도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경제력이나 집안 분위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가정 불화가 심한 정도만 아니어도 좋겠다 싶었죠. 그런 아들에게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올 곳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상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저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아가씨 부모님은 다 생존해 계셔? 어떤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백화점에서 일해요. 백화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 어쩌면 엄마도 이미 봤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명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편 따라 사업 관련 부부 동반 모임 갈 때는 그렇게 번듯한 물건도 한 번씩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남편 면 세우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철하는 사람이 너무 후줄근하게 다니는 것도 남편 망신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자리에서는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명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물건 구비하기에 저희 집 형편이 그리 처지는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까지 비싼 물건을 꼭 들고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과 비슷하게 회사 운영하는 남자들 부인들이 다들 하나같이 명품 가방 끼고 나타나는데 거기서 저만 중저가 가방을 들고 있기도 솔직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결국 제가 그런 시선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드는 생각이겠죠.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로 한 번씩 명품 매장에 나들이를 가는 일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말하는 백화점이 저희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먼 편도 아니었으니 아들 말대로 지나가다 한 번은 보았을 법도 하겠다 싶기도 했어요. 순간 궁금한 마음에 한번 찾아가 볼까 싶다가도 에이, 아들 녀석이 직접 소개를 시켜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몰래 보고 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소리에 시집간 딸내미도 슬쩍 저나 남편 눈치를 보더라고요. 딸아이도 아들 녀석 만나는 상대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많은 저희 부부 근심을 모르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농담처럼 제 동생에게 물었어요.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직장은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야? 저번처럼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직장도 있고 다달이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이야. 저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한다니. 그동안 녀석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대강 짐작이 가시죠.
아들 말 맞다나 저렇게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기적인 벌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안도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중에 아들 녀석이 또 얼굴 미운 사람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만나는 아가씨도 분명 용모는 준수한 편일 게 뻔했습니다. 더군다나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이야 워낙 용모 당정한 젊은이들이 직원으로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품관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은 더 신경 써서 뽑는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거든요. 백화점 명품관에 가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이는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명품이다 보니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외모가 뛰어난 경우가 많았죠. 뭐 제 입장에서야 성실하게 자기 밥벌이 하면서 용모도 빼어나다고 하면 나쁠 거야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 주로 판매를 도맡아 하는 직원이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결혼 후에 살림한다고 집에 들어앉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스러워할 형편은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아직 젊고 사지 욕심 멀쩡한데도 만나는 남자친구에게 손부터 벌리려는 사고방식 가지지 않는 건실한 상대 만난다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니 아이들 한창 키우느라 바쁠 때 연락이 뜸했던 소녀 시절부터의 친구들과의 모임도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나이고 자식들이 다들 장성했다 보니 친구들하고 만나게 되면 꼭 나오는 화제가 자녀들 결혼 문제였습니다. 저희도 딸아이는 시집 갔고 아직 예비 며느리 얼굴은 직접 보진 못했다 하더라도 아들 녀석이 결혼과 관련된 운을 뗀 상황이니 그 주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죠. 마침 친구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우는 뭐 좋은 소식 없어? 뭐 요새 만난다는 사람이랑 결혼 생각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소개는 못 받았어. 어머, 형우도 벌써 장가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럼 걔도 이제 나이가 30인데. 세월 참 빠르다. 은준이가 며느리를 다 본다고 하고. 그러는 자기가 먼저 할머니 되게 생겼으면서. 그나저나 요새 모임에 성미가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말도 마 얘. 왜? 무슨 일인데? 성미 걔 요새 아들 이혼 문제 때문에 여간 골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봐. 화제가 된 친구는 함께 모이는 친구들 중에 가장 집이 부유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친구도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어서 주식이며 펀드며 운용을 잘해서 본인 명의의 여유자금도 상당한 편이었고요. 아들도 제법 부유한 집안 출신의 아가씨와 결혼시켜 둘이 아들 하나 낳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오간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집 올 때는 친정이 제법 행세하는 것처럼 굴더니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렇지도 않았다지 않아. 그 집 며느리가 어찌나 영악한지 아들 낳기 전까지는 찍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하게 굴다가 아들 낳고 나니까 투자 명목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바라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나 봐. 그래도 사돈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발 들였다가 지금 잃어버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래. 사돈 사이에 서로 송사까지 오간다니 요새 성미 속에 어디 속이겠어. 아유 무섭다 얘.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애가 그 험한 꼴을 다 당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애라도 없었으면 몰라. 둘 사이에 손주까지 있는데 이혼하고 갈라선다 한들 완전히 남남으로 살 수 있겠어? 벌써부터 손자 볼모로 삼아서 자기 친정 더 안 도와주면 애 절대로 못 준다면서 난리던데. 말세다 말세야. 제 새끼 가지고 그렇게 흥정을 하고 싶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혀를 ጭጭ 차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그 친구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다 싶다가도 정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그런 일까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뒷목이 쭈뼛하더라고요. 그 친구네처럼 빵빵한 집안도 그 고생을 하는데 저희 집도 형편이 모자라진 않지만 아주 먼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다시금 아들의 지난 연애 상대들이 떠오르면서 괜히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니까. 요새는 며느리 들일 때
이런 소리 하면 아들 장가도 보내기 전에 시집살이 시키는 고약한 시어머니 소리 듣다지만 그래도 봐라. 어디 성미라고 이런 일 당할 거라고 생각이기나 했겠니? 성미가 이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는 패가 망신할 판인데. 더군다나 내 새끼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확인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요새는 하도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된다. 진상 시어머니 노릇했다가는 아들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겁을 줘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서 딸 가진 죄인이 아니라 아들 가진 죄인이라 하잖아. 아휴, 그래. 아들 가진 죄인이다. 아들 가진 죄인.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아들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나 제 가슴에 콕 박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퇴근에 들어온 아들 녀석을 붙잡고 그동안은 너무 과한 간섭이지 않을까 싶어 미뤄두었던 질문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만난다는 아가씨 말이야. 부모님 되시는 분은 무슨 일 하신다니? 동네는 어디에 살고 지금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거는 정규직이야? 아니면 계약직이야? 우리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실까? 너 그 아가씨랑 결혼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러면 나랑도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동안 너 괜히 부담 줄까 봐 궁금한 거 차고 넘쳐도 꾹 참았을 뿐이야. 그럼 엄마가 돼서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여자가 궁금하지 않은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그저 간접적으로 떠보듯 묻기만 하다가 모임에 나갔다 괜히 저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저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엄마가 대놓고 이것저것 꼬치꼬치게 묻자 아들도 조금 곤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 둘이 결국 결혼하겠다고 하면 예비 며느리를 저도 직접 만나봐야 하고 그러면 서로의 기본적인 상황 정도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리저리 말을 돌려보려던 아들 녀석이 결국 제 눈치를 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실은 유정이 본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20살 이후부터는 아버지랑은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께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조만간 수술하셔야 하나 봐. 저도 모르게 그럼 노후 준비는 되어 있냐는 질문이 튀어나갈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사실 물을 것도 없는 일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저렇게 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동안 능글맞게 여자친구 이야기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간 건 역시 말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사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 뭐 내가 그런 거 굳이 숨기는 성격은 아니니까. 예비 며느리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1년 계약직이라고 내년 상황은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다소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돈 벌던 어머니는 곧 무릎 수술을 받으실 테니 당분간 일을 나가기 어려우실 테고 자신 역시 내년에 백화점 명품관 직원으로 하던 일이 연장될지 아닐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거기에 현재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집안이 넉넉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설마 내 아들이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 거야. 애써 생각하면서도 아들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 녀석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불쑥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로 결혼 생각이 확고한 거야? 솔직히 혼자 아등바등 고생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 같이 지내면서 고생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챙겨줄까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남녀 사이에 가장 무서운 감정이 바로 저런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야 싫어질 수 있지만 연민의 마음이나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은 참 지독하게도 달라붙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에 정말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엄한 아가씨 하나를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으면서도
내 아들이 저렇게 진지하게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그저 손 놓고 두고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결국 제 평생 이런 일을 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옷 중 집안 청소나 옷 버릴 일이 있을 때 한번 입고 버리려고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옷을 꺼내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내 새끼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소 창피스러운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백화점과 명품관 위치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도 한 번쯤 찾아가 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것도 아들 가진 요새일까 싶어 궁금한 마음을 눌러 참고 억지로 눌러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치도 못했을 차림새로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꼴을 하고 처음 예비 며느리를 대면하며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내가 극성 엄마일 줄은 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중간에도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가 버릴까 싶기도 했으나 지금 아니면 평생 다시 이 짓을 또 할 용기는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결국 문제의 아이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명품관 앞에 떡하니 섰습니다.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였어요. 물론 지금 이 초라한 행색을 한 저를 예전에 다녀간 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왠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만 같아 명품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습니다. 하고 있는 차림새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후줄근한 제 차림새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뭐야? 아줌마, 설마 여기 들어오려는 건 아니죠? 유니폼을 착용한 예쁘장한 여직원 하나가 명품관 입구에 서성이는 저를 보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어요. 비록 제가 들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어투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아들 녀석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전화 통화하다 인사시켜준다는 핑계로 예비 며느리 목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이야 녀석 휴대폰 배경화면에 두 사람이 얼굴 딱 붙이고 찍힌 사진이 떡하니 배경화면으로 걸려 있으니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저 아이가 지금 제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예비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남루한 행색의 제가 못마땅하게 짝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막말에 제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아이의 날카로운 말이 다시금 제게 꽂혔습니다. 세상에, 저 꼴을 하고 어떻게 여기에 올 생각을 다 했나 몰라. 이쯤 되니 못 들은 척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행색이 좀 남루하다고는 하더라도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인간처럼 더럽게까지 본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전화통화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어머니 하며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그렇게 애교를 떨더니 막상 내 눈앞에 마주한 모습은 명품관 직원식이나 되는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불결할 정도의 인간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제가 불가촉 천민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니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더러 하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아줌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봐. 진짜 자존심이 있으면 그 차림새로 이 근처에 얼씬을 말았어야지. 아, 냄새나. 아줌마, 여기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괜히 더 망신당하지 말고 곱게 말로 할 때 가세요. 네? 시장 바닥에서 개싸움을 벌여도 이보다 더 모욕적인 소리를 들을까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백화점에 들어간 손님이고 자기는 응대를 해야 할 직원이 아닙니까? 차림새가 이 모양이니 어차피 명품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모독해야 할 근거는 되지 않죠. 게다가 자기가 뭐라고요? 다른 백화점 직원들과 동일하게 그 아가씨 역시 명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똑같은 직원일 뿐인데 하는 행동은 마치 자기 자신이 명품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분명 아들에게 듣기로는 어렵게 자라서 자기같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라고 했어요. 대체 저 아가씨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고운 마음씨를 연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이놈의 자식이 또 한 번 호구짓을 했구나 싶은 생각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 여자였어요. 아줌마, 빨리 가시라니까? 사람 불러서 끌려나가고 싶어요? 더는 저 오만방자한 태도를 들어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전 처음 당해보는 문정박대에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 꼴을 하고 여기까지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쏙쏙 골라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저 아들 말만 믿고 정말 자기같이 어려운 이웃들 귀하게 대하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인 줄 철석같이 믿고 넘어갔을 일 아닙니까? 과연 그 녀석도 지금 저 여자, 제게 하는 꼴을 보고 마음씨 고운 지켜주고 싶은 여자라는 소리를 떠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저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일은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내가 더는 저 여자 냉대를 고스란히 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카드 한 장을 꺼내 다른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카드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카드는 다름 아닌 백화점의 상위 0.1% 구매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VIP 전용 카드였어요. 그 여자보다 해당 명품관의 점장이 먼저 카드의 정체를 알아보고 제게 후다닥 달려나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언짢은 일이 있으셨을까요? 이 매장에서는 직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이 평소보다 옷 좀 후줄근하게 입고 왔다고 냄새가 난다느니 주제도 모른다느니 이따위 폭언을 퍼부어요? 네? 당황한 점장의 얼굴 뒤로 새하얗게 질린 괘씸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런 꼴의 여자가 백화점 VIP 회원일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알았으면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굴었을 모습이 선했습니다. 하지만 충격받을 일이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싸늘한 눈빛으로 그 여자 앞으로 한 발, 두 발 다가간 제가 드디어 제 진짜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나 김형우 어미 되는 사람이요. 제 아들의 이름을 듣고 이러다 저 여자 이 자리에서 뒤로 졸도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얼굴색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강하게 직감했겠죠. 순진해 보이는 남자 온갖 착한 척해가며 간신히 꼬셔놓아 이제 분수에 넘치는 부잣집에 시집갈 일만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될 거라 생각했던 여자 수에 아주 제대로 당한 셈이니까요. 저런 여자를 걸러낼 수 있다니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 아들을 구제하는 행동이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나 같은 인간은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쪽이야말로 지금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건 알고 있어? 못돼 먹은 게 욕심만 드글드글해서는. 나이도 얼마 안 된 아가씨가 어쩜 저렇게 못된 것만 배워서는. 내가 무슨 소리 할지 아가씨도 알고 있죠? 내가 이 꼴까지 보고 나서 설마 아가씨를 내 며느리로 맞이할 거라는 생각은 감히 못할 거야? 그 정도 주제 파악은 하겠죠? 어머니 오해세요. 방금 전까지 벌레 보듯 하던 여자 앞에 털썩 무릎까지 꾸르꾸르 보니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요리조리 누나를 굴리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 말하면서 스스로 민망하지도 않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이 꼬여서 눈에 초점이 없는 것이 얼마나 이 상황에 경악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평생의 호의호식이 날아갈 판인데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할 노릇이었죠. 하지만 고작 저런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 집안 재산을 홀랑 뺏길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한다고 찾아올 필요도 없고 내 선에서 정리할 테니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좀 못되게 하기는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추하니까 이쯤 해도 참 보고 있자니 애잔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 아가씨, 앞으로 우리가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가씨보다는 더 살았다고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구는 거 결국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야. 지금 자기 꼴을 봐. 이건 아가씨 인생이 불쌍해서 해주는 충고야. 아가씨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머니. 그렇게 여전히 처절하게 저를 부르짖는 그 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길로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VIP 직원에게 하대하는 꼴을 책임자가 보았으니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아들 녀석부터 불러 세웠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에게 제 그 착하고 참한 여자친구의 실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그대로 생생하게 재생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아들 표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녀석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매번 그렇게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사달까지 냈으니 저 녀석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 정도 충격요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잃었던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무슨 말 할지는 알고 있지. 얘 데려올 필요 없다. 너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제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저도 큰 소리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순리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일이 아들에게도 여간 충격이 아니었던 건지 그 길로 집을 나선 아들이 그 여자와 완전히 끝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맺힌 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 녀석도 저리 사람의 바닥까지 보고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저만 하면 이 일로 배운 것이 있겠지 싶어 더는 말 보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서 정리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다신 그 여자가 나타나거나 받아달라며 진상을 떠는 일도 없었으니 녀석 딴에는 아주 매몰차게 정리했으리라는 짐작만 했습니다. 그날 일이 문제가 되어서인지 명품관 직원 연장 계약에는 실패했더라고요. 가뜩이나 집 근처의 백화점이라서 얼굴 보면 껄끄럽겠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일 없어진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누가 차림새가 좀 남루하더라도 그런 식의 응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백화점 입장에서도 정리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복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사람을 도구로만 여기고 저 좋을 대로 무시하고 또 자기 팔 잡힐 수단으로 이용한 괘씸한 짓을 벌였으니 그 여자도 쓰디쓴 맛을 보아 배우는 게 좀 있었으면 싶었어요. 비록 저희 가족과는 더는 인연이 없을 사람이지만 앞으로나마 제대로 살려면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저 역시 백화점 VIP라는 위치 이용에 어느 정도 갑질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 벌인 것 자체가 100% 떳떳하기만 할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그런 행동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시라면 저보다도 더 현명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솔직히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지만 일단은 가장 급한 제 아들놈 구제에 성공했다는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느낀 바가 있는지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자중하는 아들 녀석 보면서 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도 자식에게 참 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아들 녀석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치매에 걸리신 분을 보셨던 경험은 있나요? 사실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짐작할 수 없는 게 치매죠. 보통 치매를 주변에서 접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노인이 실종 며칠,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로 접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오늘은 저 역시 언제까지고 뉴스에서나 접할 줄로 알았던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실종이 되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네요.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제 중년에 들어선 50대 여자입니다. 전 어려서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진 못했어요. 유복한 집에서야 우유다, 빵이다, 과자다 많이들 먹고 자란 걸로 알지만 저는 빵 한쪽 군것질하는 것도 어려운 집에서 자랐네요. 어머니께서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며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셨기 때문에 더 경제 사정이 빠듯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소일거리로 벌이하면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지갑 사정이 얼마나 빠듯했을지. 어쩌면 그대로 고향집에서 어른들과 살았으면 좀 덜 힘드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울행을 결정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변 어른들과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셨나 봐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제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밤에 저 먼저 자라고 이불을 깔아주시고 한참 뒤에나 주무시던 게 생각나네요. 언젠가 애들 공부하기 좋은 곳이 서울이라더라 하시면서 짐을 싸셨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나중에 여쭤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모자라다든지 멍청하다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키우고 싶으셨다네요. 실은 어머님의 배움이 당신의 바람보다 짧으셨던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중학교냐며 초등학교 졸업만 겨우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움에 한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의 바람대로 무사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당시의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어렴풋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쁜 느낌은 없는 걸 보니 아마도 친구들과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리면 학교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를 다닐 당시의 집 모습이나 일화들은 희한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떠올리면 아, 정말 못 살았구나 싶지만 그때는 저희 집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새빵살이를 하면서 단칸방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집에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전 사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8, 9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더 눈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눈치가 없어서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크림빵을 가져온 거예요. 요새도 슈퍼에서 파는 그 크림빵 어떤 건지 아시죠? 요새는 뭐 보름달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그러길 본인 어머니가 친구랑 먹으라고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하나 크림빵을 넘겨주었는데 저는 그때 크림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게 제 인생 첫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빵 사이에 들어있는 하얀 크림이라는 게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뻑뻑한 줄도 모르고 개눈 감추듯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좋은 경험했다,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네. 아마 지금의 저라면 그랬겠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성숙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먹어보고 싶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며칠을 크림빵을 사달라 조르고 졸랐는지 몰라요. 그때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유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나다고 우유까지 알차게 끼워서 졸라댔네요. 자기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바로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돈 계산부터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라서
결국 어머니가 우유랑 빵을 사주셨어요. 어머니 것은 없이 제 몫만요. 저는 그렇게 또 눈이 뒤집혀서는 어머니께 한 입 드시라 권해드리지도 않고 혼자서 다 먹었네요. 크림빵이 그리 맛있니? 응, 엄마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어. 그래, 맛있게 먹어. 어머니도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제가 먹는 걸 바라만 보셨어요. 별 기억이 아닌데도 지금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크림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왜 안 드시고 싶었겠어요. 어머니도 참 젊으셨는데 맛있다는 거 당신도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제 새끼 입에 넣어주시느라 바빠서 자기 입은 챙기지도 못하시고. 그래서인진 모르겠는데 가끔씩 빵을 보면 이때 기억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좀처럼 가슴에 돌처럼 박혀서는 굴러 떨어져 줄 생각을 안 내요.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이렇게 돌려받는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크림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크림빵을 참 좋아해요. 요즘에야 워낙 발전해서 고급 크림이 들어간 빵들이 많이 나왔다지만 제 입맛은 아직도 그 싸구려 맛이 나는 크림이 제일인가 봐요. 처음 맛봤던 기억 때문인진 모르겠지만요. 그 뒤로도 종종 어머니께서 크림빵과 우유를 사주셨어요. 크림빵과 우유를 먹고 난 다음이면 한동안 반찬이 조금 부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쯤이 되니까 좀 주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친구들 집에 놀러갈 기회도 몇 번 있었고 모두 다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못 사는 편인구나 하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친구들 초대하는 일도 일절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좀 덜 조르게 되더니 고등학생이 돼서는 준비물이나 꼭 필요한 돈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어렴풋이 그런 걸 아셨는지 오히려 먼저 용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집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 매번 거절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알바를 하기도 했었네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알바로 대학 학비까지 모아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엄해서 알바 같은 걸 못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떠올릴 만한 추억을 제게 선물해 주시지 못하고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도 애틋한 마음보다는 수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맞아. 돌아가셨구나. 그렇지. 하는 마음 있잖아요. 반면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뭐라고 딱 정의할 수가 없는 감정이 섞여서 저를 슬프게 하네요. 50년을 살아오면서 40년 이상 제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저희 어머니라서 그렇겠죠. 당신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제 삶을 빛내주던 분. 제게는 어머니가 어머니고 아버지셔서 더 애틋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교열이 높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후에는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 둘 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좋은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옷을 선물해드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소일거리들 모두 그만두시게 했었네요. 잠깐은 이제 우리 어머니 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기뻤는데 이미 다 트시고 거칠어진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고 아이들 키워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만 모두 다 제 탓 같기만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혼자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편은 제가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까지 들었어서 친하지 않기 힘든 친구 사이였답니다.
동아리원들 중에서도 유독 남편과 제가 죽이 잘 맞기도 했어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제 사정도 좀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어렴풋이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잘 어울리고 죽도 잘 맞다 보니 마음이 생겼었나 봐요. 저도 남편에게 아예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왠지 그때 사귀게 되면 결혼도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께 효도하기도 바쁜 삶인데 남편과 아이들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어머니께 소홀해질까 싶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난 그냥 혼자 이대로가 좋아. 그런데 남편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결혼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어머니께도 잘하겠다. 마음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의 설득이라 그런지 슬슬 마음이 연애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말은 딱 들어맞았어요. 남편이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했거든요. 데이트를 하다가 뭔가를 선물하면 항상 어머니 몫까지 생각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니 드리라고 하나 포장해주고 오히려 결혼도 남편이 원했다기보다 제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백은 아까 남편이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멋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남편에게 우리 결혼할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5년을 사귀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던 제가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도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포즈는 정식이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자고 했고 승낙의 말까지 들은 거면 이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비록 로맨틱하진 않았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아마 그때 시부모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 그 뒤로도 홀어머니만 있는 저를 하대하시거나 폄하하시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돈께서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대단하신 어머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다며 내내 저와 저희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께는 물론이고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었네요. 남편이 결혼 전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께 잘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가정을 이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때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만을 보면서 사셨는지.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 꽃 같은 나이에 돈을 벌고 나서는 좋다는 것만 잔뜩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 날에 보상이 되진 못할 것 같아서 아쉽고 철없던 저를 떠올리면 아프고 그냥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만 반복될 줄 알았어요. 보상이 되진 못할 테지만 계속 어머니께 좋은 걸 해드리고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하는 일상이요. 실제로 어머니는 저희에게 효도 아닌 효도를 받으실 때마다 아유, 우리 딸이 결혼해서도 이렇게 날 챙기니 세상에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또 있다니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또 사위인 우리 남편에게도 참 고맙다, 고마워 라는 말로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덩달아 남편과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열심히만 살아오시던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서라도 알았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게 했을 텐데
아무도 제게 예고해주지 않았네요. 기억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탑이라는 걸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가벼운 건망증이신가 보다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뭔가를 쉽게 잊으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하시는 걸 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처음 저희 어머니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다는 것도 남편이 알려주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냥 장모님이 건망증이라면 참 좋겠지만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시면 건망증처럼 잊으시기도 한다면서 검사해봐서 나쁠 거 없지 않겠느냐 하길래 남편 말처럼 정말 검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평일에 하루 시간 내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게 했습니다. 미리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치매는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는데 겸사겸사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참 좋을 거고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증상이 건망증 정도셨으니까 설마 우리 어머니가 치매일 리가. 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레퍼토리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잃는 병이라니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게다가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엔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우리 어머니가 좀 풍족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싶었는데 하늘이 어머니와 나를 버렸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어머니 앞에서는 오히려 과장될 정도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을 거다. 뭐다, 강한 척이란 척은 다 했는데 집에 와서 눈물로 몇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괜찮아. 장모님, 우리가 잘 도와드리면 돼. 요즘은 약도 좋은 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옆에서 장모님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다독여주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진즉 다 놓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저와 함께 어머니께서는 꼬박꼬박 병원에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어머닌 점점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시더니 점점 기억하시는 게 줄었습니다. 종종 대소변을 잘못 가리시기도 하고 저마저도 가끔씩 잊으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 처음 저를 잊으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에야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신 어머니를 처음 보는데 치매를 진단받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때는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어머니가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엄마, 나잖아. 엄마 딸. 누군데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딸이 있다고요?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죽는데도 이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통째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저를 보고 죽을 것처럼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니실 텐데.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간병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저를 더 잊으실까 봐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혹시 치매 환자를 간병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 치매는 주변 사람과 본인 모두 다 너무 힘든 병인 것 같아요.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데 몸과 힘이 아기가 아니고 정신이 돌아온 본인도 너무나 힘들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했지만 저도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쉬고 있긴 하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몇 년이고 어머니만을 보면서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당신 자식 힘든 걸 못 보겠다며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계속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많이 힘든데도 어머니를 막 보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요즘 요양원 좋은 것도 알고 저보다 전문적인 요양사분들이 어머니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알기 싫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지 요양원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길래 남편이랑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해보면서 서로 의견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고 꼼꼼하게 요양원을 알아보고 날짜를 조율하고 그날이 아마 어머니와 함께하던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낮인데도 피곤해서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풀려 있었는지 뭔지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피곤한 날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외출을 나갈 줄도 모르고요. 눈을 떠보니까 집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벙벙해서 이게 꿈인 줄로 알았어요. 잠기운이 미쳐 다 달아나지 못해서 어머니가 없는 꿈을 꾸나 했는데 꿈일 리가 있나요? 그때가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겉옷만 겨우 챙겨 입고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날이 따뜻하면 모르겠는데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가 겉옷을 입고 가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추운 밖에 계시면 가뜩이나 몸도 연로하신데 어디 잘못되시는 건 아닌지 걱정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을 혼자 나가셨다고 그 뒤로 남편에게도 연락하고 일단 혼자서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정신없이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중점으로 두고 동네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못 찾는 건 아닌가.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를 5시간이 넘도록 헤맸는데 못 찾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경찰에 연락이 오기만을 두 손 꼭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가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셔서 인근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하고 계셔서 연락이 더 쉬웠다고. 팔찌를 맞춰둔 나에게 감사하고 빼지 않고 끼우고 계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제야 숨을 좀 쉬겠더군요. 남편에게 찾았다고 전해준 다음에 거의 날다시피 경찰서로 간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로는 다 표현도 못할 만큼. 장장 7시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생각보다 얇은 차림은 아니셨어요. 다행히 제가 항상 챙겨드리던 겉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상한 점이라면 추우신지 양쪽 손을 가슴에 대고 계셨던 점이랄까? 엄청 따뜻한 차림이 아니긴 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안도감이 들더군요. 7시간 만이지만 경찰분들이 발견하신 것도 연락 주신 것도 어머니가 너무 얇게 입고 계시지 않았던 것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려다 생각나서 잠시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주스 세트를 사서 드렸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억지로 품에 안겨드리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다 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단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건 오랜만의 일이라 그런지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머니와 둘이 장을 보고 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추억에 빠져서 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빼시더니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품속에 있었던 거라 그런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핫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경찰분이 주셨나? 했는데 핫팩이 아니더라고요. 핫팩이 아닌데 핫팩처럼 따뜻해진 거였어요. 잠시 사고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시간을 멈춰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속절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지? 엄마,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나한테 이거 사다 주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엄마, 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철없던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얻어냈던 크림빵.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림빵을 져주시겠다고 7시간을 품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밖을 나가신 이유도 아마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당신 자식이 좋아하는 거 사다 주시겠다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 오시는 길을 잃어버리고 크림빵이 겨울바람에 차가워질까봐 품에 넣으시고 7시간을. 그 순간에도 어머니 몫은 여전히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로지 제 것만,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호칭.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아가라고 부르는 게 싫다고 어머니한테 말을 한 뒤로는 들을 수 없었던 호칭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길에서 그렇게까지 펑펑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크림빵, 한 손엔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지나가던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만큼 사람이 눈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 수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부터 챙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 돌봄 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지내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차마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도 평생 저희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딱히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란 결국 이렇던 저렇던 간에 다 주변인들이 곁을 내주었기 때문에 살아가더군요. 그게 좋은 방식이건 나쁜 방식이건 간에 말입니다. 늘 저는 좋은 일도 없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생각해보면 별일 없이 살아서 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 그 명암이 확 두드러졌지 뭡니까.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손을 제대로 타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할아버지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되었어요. 엄마 얼굴은 전혀 기억에도 없어요. 친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이기에 그나마 어릴 적 아빠 사진이나 좀 볼까 말까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저를 맡겨둔 채 그대로 잠적해 버리셨고 성인이 되어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행방을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종적을 감춰버리고 그간 잘 보여주지도 않던 손녀를 갑자기 키우라고 놓고 가버렸고요. 부인인 할머니 역시 그 무렵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참 적적해하시고 마음이 힘드셨던 때 같아요. 아내도 무엇도 없이 혼자 농사를 지으시면서 여유 있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셨어요. 당시 지병도 있으셨고 웬만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편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성치 않은 몸으로 할아버지는 저를 계속해서 잘 키워내 주셨어요. 당시 형편은 좋지 않았고 혼자 농사로 살림을 일궈나가시는 편에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뭔가 이때부터 제 삶의 방향이 그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간 엄마 없이 아빠와 살아올 때 저는 늘 눈치만 봤고 누구에게 제 감정을 잘 토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참아야 했고 아이가 아이답게 내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나 어리광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뭔가 쌓여있는 것들이 더 많았고요.
그런 저에게 할아버지는 마치 모든 걸 다 쏟아내도 되는 커다란 바구니처럼 양팔을 다 벌리고 서 있는 존재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지내는 얼마간이 지나고부터 저는 입을 열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말이 많았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거든요. 시시콜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늘어놓게 되었고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할아버지,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 대단하구나. 선한이가 참 잘했구나. 역시 우리 손녀야. 할아버지는 저에게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대단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눈을 맞추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그 모습을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에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저는 보통 느껴보지 못하고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잘 못했고 늘 자신 없어 피했고 누군가 나를 당연히 외면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람을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폐쇄적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늘 진흙이 가득 묻은 손이 내 옷에 닿지 않게 몸 뒤로 팔을 뻗으시고는 코를 제 머리 위에 비비며 애정어린 인사를 해주셨어요. 학교에 다녀오면 밭일을 하고 계시다가도 집어던지고 절 보고 뛰어오시곤 했어요. 그러곤 땀을 닦으면서 마루에 앉아서 저에게 보리차를 따라주시고 정겹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이후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될 때에도 할아버지는 동네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시고 김밥도 서툴게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식구가 한 명 늘었고 밥을 챙기는 건 오롯이 할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나름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시고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요리 방법들을 익혀오셨더라고요. 소풍 가서 열어본 도시락 안에는 우엉과 고들빼기 같은 것들을 눌러 담고 소세지와 단무지, 약간 엉망으로 만들어진 계란지단이 들어간 김밥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먹는 백김치도 한쪽에 있었는데 그게 다 쏟아져서 김밥 한 줄과 섞여 약간 냄새도 났고요. 깔끔하게 잘 싸운 친구들 도시락을 보니 약간 기가 죽어 뚜껑으로 가리고 먹긴 했지만 이때 할아버지에게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왜 열자마자 눈물이 핑 돌던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을 그 미간의 주름이 상상되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곤란한 게 있었으니 바로 제가 첫 생리를 했을 때에는 여간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학교에서 새버려서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다행히 친구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로 선생님은 저를 양호실로 데려가셨고 그 길로 집으로 돌려보내셨는데요.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이 상태로는 찜찜하고 내일도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할아버지에게 한두 마디 말을 뗐어요. 할아버지, 나 어떡해? 할아버지는 어정쩡하게 서서 그 이상 말을 않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옷을 빨아야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제 말에 얼른 주변을 보고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무안하고 민망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옆집 슈퍼 아줌마가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얼굴을 트고 인사도 잘하고 지내는 분이었는데 좀 놀랐어요. 선아야, 나 여기 용진 슈퍼 아줌마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아줌마는 그대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많이 놀랐지? 이제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구나. 아줌마 딸도 딱 선아만 할 때 시작했어. 여기 여성용품도 같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설명을 해줄게. 이러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주의해야 될 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참고사항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보니 너무 당황한 할아버지께서 그나마 안면이 있고 말이 될 것 같은 슈퍼 아줌마를 찾아가서 엄청 힘들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생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자기는 남자라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저는 주변에 여자 어른이 없어서 첫 시작은 그렇게 해버렸으나 감사하게도 아줌마의 도움으로 이후로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족한 것 천지였던 제 인생을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셨고 사춘기에 반항을 할 때에도 그렇게 무던히 저를 받아내 주시고 어르고 달래고 때론 야단치시기도 하며 거뜬히 저란 사람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죄송한 것이 제가 사춘기 때 할아버지에게 크게 대든 적이 한 번 있어요. 집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집 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괜히 셈이 나고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걸 할아버지에게 토로한 거였어요. 나도 가방 갖고 싶어. 새로 사달라고. 할아버진 난감해하시는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제가 떼를 쓰자 결국 안 된다는 말로 단호하게 막아서셨어요. 그리고 저는 더 화가 나서 사달라고 좀! 하며 소리를 질러버렸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그땐 화가 나셨는지 이 녀석아 고만 못해? 언제까지 떼를 쓸 셈이야? 라고 버럭 소리를 치셨는데 저도 그제서야 놀라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할아버지와 좀 서먹하게 지냈는데 마음속으론 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니 마냥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도 연세가 꽤 많으신 데다가 지병이 점점 심해지셔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날이 있다 보니 긴장이 되었거든요. 어릴 적 책을 좋아했기에 꾸준히 읽어왔고 딱히 학원은 못 다녔지만 최대한 알아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일상은 늘 이렇듯 소리를 내진 않지만 언제나 잔잔하고 소중하게 제 안에 있었기에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몸져 누워서 한창 앓으시는 할아버지에게 저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무척 힘들고 고루하게 느껴졌지만 처음으로 제가 읽어낸 이 결과에 대해 무척 큰 성취감을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며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때 누워서 그렇게 발그레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제 가슴 한쪽에 깊게 남아있어요. 우리 선아는 해낼 줄 알았어. 그럼 누구 소녀인데 말이야. 선아는 당연히 해낼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제 자존감 그 자체였고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시집갈 때까지는 본인이 정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무리해서 밭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어떤 날은 다치시기도 하고 저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안 되겠어서 결국 졸업 전 무렵 과외를 하면서 알바를 했고 조금씩 수입이 생기다 보니 돈이 모이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선아가 더 큰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구나. 우리 선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멋있게 변할까 너무 기대된다. 돈에 치중하지 말고 얼른 사회로 나가길 바라시기에 결국 저는 큰 고민을 한 끝에 과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열중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할아버지의 병환이 썩 좋지 않아서 그 와중에 면접이며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 무척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할아버지에게 꼭 취업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새로이 발을 들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도 여전히 전하고 싶었어요. 이 무렵에는 거의 계속 누워서 생활하고 계셨고 제가 과외 때 알바하며 모아두었던 돈들을 생활비로 쓰느라 힘들긴 했어요. 그런 상황을 미안해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에 전 더 바짝 각을 잡고 준비를 했고 거의 몇 달간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병간호와 취업 준비에 힘썼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제 모든 것들을 몰아넣고 준비를 했는데 좋은 일들이 단번에 제 손에 쥐어졌다면 좋았으려만 제가 너무 욕심을 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생은 제 편이 아닌 걸까요? 그렇게 바랬던 기업 취업은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날들을
할아버지와 나눌 순 없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합격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무척 위독해지셨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녀가 취업했다는 소식만이라도 듣고 가시면 안 되었을까 싶어 전 얼마나 애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또한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역시 간절하게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너무나 기쁘게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대로 그 기쁨을 음미하지 못한 채 힘들게 할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고 어렵사리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작은 방을 얻어 할아버지를 모셔올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간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혼자 몸으로 시작한 서울살이는 어찌 보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간 할아버지랑 살면서 요리도 제법 해서 혼자 웬만한 건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고달프지는 않았어요. 저는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제 많은 꿈들을 지지해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취업 준비할 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역시 외국 한번 안 나가본 제가 영어나 외국어를 몇 가지 준비한 것들을 보고 무척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한번 통역사를 준비해볼까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너무 바쁜 상황에 있기도 했고 좀처럼 여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그쪽에 꿈을 가졌으니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동호회를 들었는데요. 쭉 이어진 활동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통역사에 대한 꿈은 흐려졌고 직장에서 차근차근 승진을 하면서 그저 동호회 친목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크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대학 때도 과외하랴 할아버지 아프신 거 돌봐드리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진짜 혼자가 되어 서울에 올라와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겨가고 조그만한 빌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에 여전히 집중하고 돈도 모으긴 했지만 한편에는 외로움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은 지역에 집을 얻어서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으로서 구색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공허함은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대학 때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연애를 하라고 하는데 딱히 뭔가 와닿진 않았어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불행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왠지 모르게 제 취미끼리 모인 동호회에서는 조금 긴장을 풀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조금씩 정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 같이 피크닉을 가기도 하고 당일치기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여유롭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두어 번 볼까 말까한 이 동호회에서 조금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감성적인 부분도 잘 이해해주고 엄마 아빠 없이 할아버지 손에만 자라 힘들었을 저를 무척이나 위로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보다 5살 위였고 좀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데다가 회사가 바빠서 야근이나 출장이 잦긴 했었답니다. 그래도 동호회 모임이 너무 좋다며 가끔이라도 늘 시간을 내서 참석했고요. 나중에 저와는 따로 시간을 갖고 바쁜 일상 중에도 저를 보러 오곤 했어요. 그 사람도 제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던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둘이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온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호야, 이제 그만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게 어때? 매번 바빠서 이렇게 짧게 얼굴을 보는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우리 더 오래오래 보자. 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프로포즈에 수락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빠르게 결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그 사람 역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따로 사시기에 그나마 연락을 계속해온 어머님을 만나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약간 아쉬웠던 것이
할아버지가 이때까지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좀 서글펐어요. 나를 키워주고 지켜보신 어른이자 가족으로서 곁에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결혼식장 들어갈 때에도 같이 손잡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양가 어른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조촐하게 작게 가족들끼리 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저는 그 직계 가족마저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우리끼리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서로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린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앞만 바라보자, 선아야. 정말 어쩜 이런 복스러운 사람을 만난 건지. 아마도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저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혼자 계신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고 있는지라 여윳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유가 되는 제가 돈을 더 내서 신혼집을 얻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법 큰 회사에 취업한 이래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빼곡하게 모았고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집도 있고 해서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되도록 한 해를 넘기지 않고 얼른 시작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지인들에게도 청첩장을 돌렸고 예식장 투어도 함께 다녔어요. 여기저기 예쁘고 럭셔리한 식장들을 돌아보니 제가 정말 30대가 되어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던 저를 그만큼 성장시켜주신 할아버지가 견딜 수 없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할아버지만 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고요. 그렇게 웨딩드레스와 메이크업 등 많은 패키지들을 알아보고 신혼부부 카페에도 가입해서 집 인테리어도 살펴보고 있던 중에 저는 무척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번복해서 몇 번을 일어났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일이 도통 손에 잡히지 않고 신경도 날카로워졌고요. 처음에는 결혼 준비하며 많은 신부들이 예민해진다던데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이렇게 흉몽을 꾸고 식은땀을 잔뜩 흘리게 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봐도 다들 그냥 민감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꿈을 일주일에 2-5번씩 일정하게 꿀 수 있는 걸까요? 그 꿈을 제가 흉몽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묘한 상황이에요. 바로 할아버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누구보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던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진짜 꿈에서 희미하게 할아버지 얼굴 윤곽을 봤을 때 너무 놀랐는데요. 울컥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찝찝하고 누군가 아래에서 저를 막 끌어 잡아당기는 듯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렴풋이 제 꿈에 나타나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말하셨어요. 초반에는 이 꿈 분위기만 집중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갈수록 할아버지는 뭔가 입을 벌려 말하고 계셨어요. 자꾸 뭔가를 안 된다고 말하시는 것이었어요. 매번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시던 할아버지답지 않게 안 돼, 안 돼 이런 말만 번복하고 계시니 과연 꿈이긴 하다 싶더라고요. 꿈은 반대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계속 같은 이미지를 수번째 꾸고 있으니 마냥 마음을 놓을 수만도 없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털어놓기도 좀 뭐했는데 그 무렵쯤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한창 컨디션이 좋지 않고 신경이 곤두서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친과 만날 때도 별로 말도 없고 그냥 피곤하다는 기색만 하게 되는지라 좀 미안하더라고요.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너무 짜증만 내는 것 같아서 간만에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 매번 우리 집에서 만나다가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처음 들리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벨을 눌러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우리 자기 무슨 일 있어? 집? 전 아무리 봐도 계속 눈으로 호수를 확인하면서 둘러봤지만 집에 불은 꺼져 있었기에 얼른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기, 나 집 앞인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 앞이라고? 응, 해사랑 빌라 여기 아니야? 어머니도 안 계신가 봐. 근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좀 평소 같지 않아서 저는 꽤 당황하게 되었어요. 저기 선아야, 내가 일이 있어서 사실 밖에 있어. 오늘 말고 다른 날 보자. 얼른 들어가.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전에 이 앞에 있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뵙기도 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이 빌라를 가리키면서 몇 층에 산다고 말해주었거든요. 그 층에는 이 집 한 곳밖에 없기에 저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보고 집에 있다고 하고선 제가 왔다고 하니까 돌아가라니. 그날 한순간에 개운치 않은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어김없이 그 꿈을 또 꾸게 되었고 여전히 할아버지는 뭔가가 안 된다는 말만 또 번복하시다가 제가 어거지로 온몸에 힘을 주며 악소리를 지르자마자 꿈에서 깨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저는 보통 신경이 곤두서는 게 아니었고 안 그래도 신혼집을 준비하며 이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 편치 않아서 힘들었는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의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선아야, 너 아무리 봐도 그것 좀 이상해. 남자친구가 그 이후로 뭐라고 설명이라도 했어? 아니, 그냥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다고 다음 주쯤 보자고만 했어. 그거 왠지 내 전남친이 바람필 때랑 똑같은 것 같다, 너.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결혼 앞둔 너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알아봐. 제대로 된 남자인지 객관적으로 한 번은 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참 별스런 일을 다 한다 싶어 걱정하면서도 이전 남친이 바람을 펴서 식음을 전폐했었던 친구의 말에 끌려 결국 친구가 이용했다던 흥신소 쪽에 문의를 하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손톱을 깨물어가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하나라도 깔끔하게 잡고 가자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의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저는 그날 하도 깨물어서 쓰라리던 손톱으로 흥신소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남친은, 아니 이제 그 무엇도 아닌 그 사람은 저와 친구의 상상 그 이상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흥신소 아니면 알아내기 힘들었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제대로 알아봐 주신 덕에 그가 무려 6살짜리 유치원생 아들을 둔 애기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피가 온몸에 몰려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에게 소개를 했던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가 맞긴 했지만 아들의 그런 혼인빙자 사기를 묵인하고 떨어지는 돈이나 받고 계시던 어쩌면 친엄마라서 더 불행할 수도 있는 분이셨더군요. 양쪽 부모님이며 친지며 아무도 없는 나에 비해 낫다고 생각했던 남친보다 돌아가시긴 했으나 꿈에라도 나타나서 이 결혼은 아니라고 언지를 주는 할아버지가 계신 내 쪽이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다시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 결혼을 막기 위한 어떤 의미로 꿈에 그렇게 나오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이 무마된 이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기도 하고요.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할아버지는 손녀가 혼인빙자 사기 이범에 달하는 웬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던 걸까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엄연히 가정에 있었고 저에게 결혼 사기를 쳐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고 잠적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알고 사실을 말해보란 저에게 싹싹 빌면서 부인에게 혹시 연락했냐고 묻던 그 모습은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들키면 이혼이라며 아들이 아파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데 새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다시 아파올 정도예요. 아직도 생각할수록 뒷골이 땡기고 우라가 치밀지만
파혼이 이혼보단 낫겠다 싶어서 회사도 조용히 다니고 있어요. 다들 제 눈치를 보면 더 이상 묻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때 잠깐이나마 제 꿈에 나타나서 위기를 날리셨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저는 그 힘을 업어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맷집을 좀 더 키웠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혼자지만 혼자니까 더 현명하게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보려고 합니다.